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비 오고 날씨가 춥습니다. 그 일교차가 많이 커서 제가 이제 처음에 유럽에 학생 때 그때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다 유럽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특파원으로 나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갔는데 여름 방학이었어요. 근데 막 비가 오니까 날씨가 되게 추워지면서 여자분들이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한여름인데 그거 좀 춥다고 밍크 코트 입고 나오는 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면서 막 하루 동안 10도씩 최고 기온이 달라지면서 진짜 약간 또 두꺼운 옷을 또 입어야 됐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반팔을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요즘에 되게 많은데 걸리시지 않도록 체온 조절 옷으로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삼성병원 교수님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요즘 워낙 시국인지라 1시간 동안 방송에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안 들어오실까봐, 들어와 주실까봐가 아니라 안 들어와 주실까봐. 네, 코스모스님 들어와 주셨고, 오영도님은 감사하게도 알림받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고요. 유저님은 월요병이라고, 네, 예, 진짜 월요병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이 6시간 남았다, 일요일이 5시간 남았다 하면서 지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지나갔다 하면서 지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제일 기분 좋은 날이 금요일 날 저녁 또는 휴일 날도 아니에요. 휴일 날 저녁이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유는 놀날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놀날이 짧아지기 때문에 놀 시간들이 짧아지니까 좀 안타까워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링님께서 예, 날씨가 변덕이라고 유링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엔젤님도 역시 알림받게 하고 기다리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검진 항목 선택하는 꿀팁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진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 시간이 적고 그 다음에 잘 안 하는 거를 할 때는 준비 시간이 긴데 오늘 이거는 제가 항상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검진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 검진에다가 뭔가 추가를 할 때 이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외래를 접수를 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올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검진에서 뭘 추가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환자들한테 상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민호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인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검진을 가시면은요, 가서 혈압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이랑 청력이랑 재요. 그 다음에 피를 엄청 많이 뽑죠. 뭐 여러 드럼을 뽑아요. 그리고 소변을 받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대변을 가지고 갔다면 체변도 합니다. 근데 또 좀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이 많죠. 그 다음에 기본 검사에 들어있는 게 가슴 사진이랑 심전도는 기본적으로 다 해요. 그리고 초음파 중에서 다른 초음파들은 다 골라서 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검진센터에서 복부 초음파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내시경은 한국 사람들의 필수 검사라서 들어있고 이거서 딱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검사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유방 촬영이랑 자궁경부암 검사도 너무나 기본적인 암 스크린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검진 전에 피 검사 먼저 하고 가는 거 아니냐고. 보통 이제 검진센터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오면은 혈압 재고 뭐 오자마자 막 피 뽑으면은 환자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워밍업 타입을 주기 위해서 와서는 막 이렇게 설문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은 혈압을 재십니다. 그 다음에 키랑 체중 같은 거 좀 재고 뭐 시력도 재고 청력도 재고 이런 걸 좀 소프트한 검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좀 이렇게 검진을 받을 마음의 워밍업이 됐을 때 그때 보통 체혈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체열은 조금 앞쪽에 해당되는 검사이지만 검진에 도착하자마자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피 뽑다가 놀래서 쓰러지시는 분도 있어요.
바늘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체열하는 방에는 이렇게 침대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지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그런 검진은 어떤 질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면요, 기본 이제 검진센터에서 하는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성 질환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우리 쉽게 이제 3고고 질환이라고 하죠.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랑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들이니까 이런 질환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콩팥이라던가 간, 내분비 기관,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기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게 큰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진에서 하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흔한 암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들이죠. 위암, 간암은 이제 초음파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요. 또 이제 유방암도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카테고리가 뭐냐 하면 어떤 감염성 질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비형간염 보균자가 5% 이내로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비형간염도 많고 C형간염도 많아요. 그리고 종종 검진하다 보면 에이즈 환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에이즈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결핵, 그리고 이제 성병 중에서 매독 검사도 보통 기본 검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을 보는 거, 그다음에 흔한 암을 보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빨리 치료해야 되거나 내가 감염돼 있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자, 레오맘님께서 치밀 유방이 나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고 아주 똑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할 검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1, 2, 3, 4, 5, 6, 7 나열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치밀 유방일 때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래서 유링님께서 미혼 여성이라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요? 예, 귀여운 덩이 인사하고 있죠. 우리 이제 국가검진에서는요, 대변만 받아요. 대변을 받아서 안에 숨어있는 잠혈을 보고, 혹시 이 대변이라는 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가는데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변은 내 소화관을 다 구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어디서라도 출혈이 있으면 이 대변 검사를 했을 때 숨어있는 잠혈이 나옵니다. 물론 출혈의 양이 많으면 대변 색깔 자체가 아주 달라져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대장이나 위나 이런 위장관에 생긴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추정해내는 검사가 대변 검사인데요. 국가암 검진에서는 매년 요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진을 가셔도 요 검사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암이 생겨가지고 이 암에 의해서 자멸이 나오는 비율, 그러니까 이 대변으로 대장암을 잡아낼 수 있는 비율은 정말 아주 이상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도 한 30% 정도에서 50% 정도뿐이 안 돼요. 정말 50%만 돼도 정말 잘하는 거긴 하죠. 그래서 마침 내가 대변을 받는 그날 내 암에서 피가 나와야 되고, 그 피가 나온 그 부분이 내 대변통에 담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우연들이 있어야 암이 있을 때 대변 자멸 검사가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변 전체에 혈액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데 내가 혈액이 없는데 대변을 체변을 해서 간다거나, 그날 마침 내 암에서 출혈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사실 이 검사는 내가 암이 있어도 꽝이 나오는 검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검사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 말고 다른 모든 검진하는 의사가 그 환자가 대장 내시경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받은 시점이 5년이 넘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52 이상이라고 한다면 대장 내시경이 가장 먼저 권유되는 검사입니다. 이것만큼 정말 꼭 해야 되는데 국가검진에서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못 해주는 검사이거든요. 그리고 기본 검진 프로그램에 대장 내시경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위내시경은 대부분의 분들에서 매년 필요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후에
괜찮으시면 5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 검진 프로그램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은 여러분이 혹시 내가 50이 넘었고 5년 동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꼭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소화기계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0보다 한 10년 짧게 한 40세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검사를 했는데 선종, 그럼 오래 놔두면 아미대를 용종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선종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 검사 간격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난번 내시경 해준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다음에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용종의 종류가 암이 안 되는 거는 없는 거랑 똑같이 5년 뒤에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암이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곧장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년 뒤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년 뒤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 왜 웃었게요. 윤희님께서 저보고 비주얼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윤희님 제가 홍 대표님이랑 그 제 책 쓴 거 식습관 상담소 할 때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저희 손주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서 막 걸어 다녀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비주얼 담당이겠습니까? 여기 진짜 여기 라이트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 했으면 꼭 추가해야 될 검사는 첫 번째 검사는 대장내시경입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분들의 생식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질이 있고 여기에 작은 경부가 있고 자궁이 있고 오른쪽 왼쪽 나팔관과 오른쪽 왼쪽 난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 가시면 기본 검진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암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궁 입구인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을 봐요. 근데 여자분들은 진찰대에 딱 누우면 아 내가 여성암은 다 본다고 생각하셔서 딸랑 자궁 경부암 검사만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굉장히 중요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선 자궁경부암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잘 살게 되면서 비만도 늘어나면서 이 자궁 내막암이랑 난소암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난소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 그 하체 탈의하고 진찰대에 누우셨을 때 자궁 초음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골반 초음파나 질 초음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검사를 같이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보통 비용이 10만 원 안쪽입니다. 이 자궁 내막도 다 볼 수가 있고 난소와 나팔관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요 검사를 하실 때마다 추가하시면 좋은데 언제부터 하시냐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보통 20살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같이 1년에 한 번씩 받아버릇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당장 검진이 예정이 아닌데 나 자궁경부암 검사는 받아봤는데 질 초음파는 안 받아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요 초음파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셨어도 보험 적용돼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오마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유방 촬영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검사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요 편과 판 사이에 유방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각선으로 찍을 때는 이 겨드랑이까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정말 가슴이 굉장히 크면서 가슴이 지방이 많은 분이 아니면 아파서 막 페인쇼기 와서 쓰러지시는 그런 분도 있을 만큼 아픈 검사인데 문제는 한국 분들의 유방이 서양 분들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유방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지방이거든요. 그 유방의 크기는 유방 안에 있는 지방이 차지를 하는데 한국 분들은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방도 작고 상대적으로 젖을 만드는 유선 조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그럼 유방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치밀 유방으로 나와요. 치밀 유방이라는 건 병명이 아니고 유방이 젊어서 유선 조직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유방 촬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나이 든 유방으로 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젊은 유방으로 변화되는 건데 이렇게 유방 밀도가 높아지면
유방암이 나타나는 패턴이 두 가지인데 유방 촬영에서 어떤 덩어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유방 촬영에서 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도 그렇고 석회화도 그렇고 흰색인데 침울 유방이 되면 유방 자체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암이 생겨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진은 모두 다 유방암이 있는 사진이고 이분은 침울 유방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이런 건 지방 유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암이 어디 있어요? 여기 딱 하얗게 보이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분들은 전체 유방 조직의 한 50% 정도가 하얗게 침울 유방이 있어요. 그러면 암을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 왼쪽 사진은 여러분이 그냥 봐도 네.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사진은 여러분이 이렇게 봐도 제가 가르쳐 드려도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의사가 판정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침울 유방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특별히 어떤 심한 무서운 말이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그냥 뭐 괜찮나 보다 하다가 여기 암이 생겨가지고 점점점 커져서 이 침울 유방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알게 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울 유방이 전체 유방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보통 이제 침울 유방입니다. 추가 검사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울 유방이 심하신 분 해주시는 게 좋고 과거에 내가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결절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아주 양성이다라고 판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유방 촬영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이제 기존에 결절이 있는 분들은 꼭 같이 신청해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엔젤님께서 질 초음파는 누구나 보험이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뭐 매일 가서 해달라 그러는 정도 아니고 내가 뭐 아랫배가 불편해 원래 그렇잖아요. 보험이라는 건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보험이 되고 무증상은 검진이잖아요. 그랬을 때 불편하다 이런 증상을 얘기를 하시면 의사가 알아서 부인과 선생님께서 보험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레오님이 말씀하신 침울 유방이 나오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가슴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검진에 가서 가슴 사진을 찍으면 이게 폐암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데 이 폐암이 생겨서 가슴 사진에 나오려면은요. 이 크기가 2cm는 돼야 됩니다. 근데 폐암도 굉장히 전이가 빠른 암이라서 2cm가 되면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가 횡격막인데요. 횡격막 밑에 쪽에 폐에 생기거나 요 심장 뒤쪽에 생기게 되면은 또 가슴 사진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 사진을 찍고 괜찮다고 해서 폐암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고 폐암의 고위험군들은 반드시 저설량 흉부 CT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설량은 일반 CT가 우리가 항상 문제시 되는 게 요게 방사선을 많이 쬐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 그래서 너무 많이 찍지 말아라 연달아 찍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설량 흉부 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을 쬐는 양이 8분의 1, 6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매년 찍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심장이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 여기가 오른쪽이고 왼쪽인데 이렇게 결절이 요 결절은 아마 나쁜 결절이 아닐 거예요.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그 결절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는 일단 원래 국가검진에서는 30감년 이상 1년에 한 갑 피우시는 게 한 1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감년은 하루에 한 갑 1년에 한 갑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갑을 1년 동안 피우시는 게 1감년이에요. 그러니까 30감년은 두 갑씩 15년을 피우시거나 매일 한 갑씩 30년을 피우신 분들이거든요. 이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5세부터 74세 분들을 매년 검진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5세는 조금 늦은 것 같아서 50세 이상의 모든 흡연자 굳이 30감년이 아니더라도 받으시는 게 좋고 혹시 가족 중에서 실내 흡연을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용감한 배우자가 있는 그 집에 다른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도 간접 흡연의 노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요. 금연을 하면 안 피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금연하고 1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흡연자랑 똑같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는지지만. 그래서 금연하고 15년 동안은 매년 저설량 흉부CT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놓치시는 검사인데 작년에 했으니까 안 할래요 하시는 분 있는데 요거는 매년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여자분들도 저설량 흉부CT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50, 60대 한국 분들 중에서 담배 안 피는 여성의 폐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흡연율은 보통 여자분이 한 5% 정도 되는데 전체 폐암 발생의 5분의 1 정도는 여성분에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50세부터는 좀 펴야 된다. 특히 조리를 되게 많이 하는, 부엌에 오랫동안 서 있는 여성들은 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취사가 직업인 분들 있잖아요. 급식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쪽 자체의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저설량 흉부CT 촬영을 여성분들도, 비흡연자 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책을 잘 받았다고. 주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열심히 잘 읽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검진 받지 마세요 라고 올린 컨텐츠가 여러분이 또 시즌3에 올렸는데 엄청 많이 보셨거든요. 그때 제가 젊은 갱년기 이전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 받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건 그 딱 반대입니다. 골다공증이 주변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계속 부러져서 병원을 가시는 거 보시고 여자만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요게 빨간 게 골다공증인데 70세가 넘어가면 남자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5명 중에 1분이고 나머지 한 5명 중에 3명 정도는 골감소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만 골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전체 골절 중에서는 골감소증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검진이 대부분의 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는 여자들한테만 해줘요. 그래서 추가로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골다공증 골절이 걸리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이 고관절 골절, 그러니까 엉덩이뼈 골절이 있을 때 사망률을 보시면은요, 이 파랑이 남자고 빨강이 여잔데 1년 동안의 사망률이 여성분들은 15% 정도 되지만 남성분들이 22%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골절이 일어나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6개월도 마찬가지고 3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는 검진을 가셨을 때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해서 받으시는 게 좋고,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는 혹시 내가 검진을 벌써 했어요, 근데 골다공증 검사를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외래를 가셔서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보험이 되시기 때문에 외래에서 보험 급여로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는 골밀도 검사를 꼭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당뇨의 자연사인데,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막 이렇게 체중이 빠지거나 하지 않으면 없고, 요거는 공복혈당인데 공복혈당이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26을 넘게 되면 당뇨가 되는데요. 식후혈당은 보통 한 180, 200을 넘게 되면 당뇨라고 보는데, 재미있는 거는 공복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가요. 그런데 국가검진도 공복혈당 검사만 하고 아직도 공복혈당만 하는 종합검진센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복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당뇨는 잡을 수가 있지만 공복혈당은 그대로 정상인데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당뇨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 식후혈당을 밥 먹고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다시 체열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2번 피 뽑으라 그러면 환자들이 다 도망갈걸요. 그래서 꼭 같이 해야 되는 게 당화혈색소 검사인데요. 당화혈색소는 말 그대로 당이 붙어 있는 빨간 피입니다. 정상에서는 당이 조금 붙어 있는데 혈당이 굉장히 높으면 일단 당은 어디든 붙으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당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사하는 게 당화혈색소인데, 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의 혈당을 다 반영을 하죠. 그리고 한 번 붙으면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검사해주는 검진센터를 가셨다 하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는데 모든 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전당뇨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나 내가
당뇨 가족력이 집안에 세요. 뭐 이쪽에 외가 쪽에도 있고 친가 쪽에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같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과체중과 비만이면은 사실 이렇게 당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준님께서는 일본에 계시나 봐요. 엔화를 주신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는 돈은 모아서 연말에 부르토끼 성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수재이연금을 내거나 이렇게 우리 홍 대표님이 착하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홍 대표님이 진짜 지금도 착하지만 진짜 착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내 가족이 가진 암에 대한 검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고, 국가검진에서 다루지 않고 종합검진에서도 다루지 않아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발생한 암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1명 정도는 우연일 수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췌장암인데 우리 아버지도 췌장암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진료를 보는데 어떤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어머님이 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그 어머님의 아버님께서 담낭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나이 똑같은 날에 오빠가 담낭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나쁜 우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족이 가진 암은 나한테 최소한 위험도가 2배 내지 3배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가족이 2명이 같은 암을 갖고 있다면 그 위험도가 훨씬 높아진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럼 몇 살부터 그 암에 대한 검진을 하느냐 하면은, 내 가족이 60세에 그 암에 걸렸어요. 그럼 나는 50세부터, 아까 이제 담낭암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는 50세부터 담낭암 검진을 위해서 복부 초음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담을 다 하려면 결국은 환자분이 어디가 아픈지, 또는 환자분의 가족력이 어떤지, 그분이 언제 무슨 검진을 하셨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의사로서는 품이 좀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뭐 암이나 만성질환 말씀드렸으니까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혈관을 검진해서 할 때는 보통 뇌혈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혈관으로 혈관의 모양을 CT에 조영제를 놓고 찍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그 관상동맥이라고 심장혈관 주변에 쌓인 칼슘 스코어를 내는 간단한 검사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맥경화도 검사라 그래가지고 팔다리 혈관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보는 말초혈관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올 수 있지만 혈관의 동맥경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조금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뇌혈관 검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혈관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거, 그리고 검사 한꺼번에 하면 수백만 원 들어요. MRI A 하나만 찍어도 50만 원이고요. 경동맥 초음파 뭐 비싼 데는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심장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를 조영제를 쓰고 제대로 심장혈관을 보면 이것도 한 3, 40만 원 내고, 칼슘 스코어는 조금 그래도 비용이 낮아서 10만 원대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말초혈관 검사도 한 10만 원 정도는 낼 거예요. 그래서 다 하면 이게 한 돈 100만 원이 넘는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내가 뇌혈관을 해보거나 내가 경동맥을 해보거나, 그래서 4년이나 한 번,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느 혈관부터 볼까든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집안에 뇌졸중 가족력이 좀 있어. 그러면 이분은 뇌혈관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가족의 중에서 스텐트를 꽂은 가족이 있어. 그럼 이분은 심장혈관을 먼저 보시는 게 좋죠.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해보겠다 하면은 저는 경동맥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단 검사도 굉장히 침습적이지 않으면서 간단하면서도 혈관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동맥경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어서 경동맥부터 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 검사는 자주 하실 필요가 없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검사, 제가 보통 상담할 때 검진 어떤 항목을 검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순서로 정해서 상담한다는 거를
그 제 영업 비밀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링님께서 미혼 여성이라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야 되나요? 자, 자궁경부암은요. 자궁경부암은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없는 데는 자궁경부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병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을 하신 적이 없다면 자궁경부암 검사 하실 필요가 없고 자궁경부암 위험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성생활을 하신 적이 없는 분도 자궁 내막암이랑 난소암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 천여막을 계속 살려놓고 싶다 이런 경우는 방광을 가득 소변으로 채운 다음에 방광을 통해 가지고 배 위에서 자궁과 난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이면 자궁경부암 검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미혼 여성도 질 초음파, 자궁 초음파, 골반 초음파는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엔젤님께서 국가검진 혈액검사에 에이즈 매독 검사 하느냐고. 국가검진은 안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종합 기본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국가검진은 종합검진, 기본검진보다 훨씬 항목이 적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검사를 똑같이 응용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국가검진에서는 에이즈 매독 검사는 안 하고요. 40살이 됐을 때 B형 간염 검사를 하고요. 가끔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검진 사업을 할 때 해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에이즈 매독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해야 해주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국가가 마음대로 에이즈랑 매독 검사를 환자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개인정보인데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호님께서 61세라고 하셨는데 당화의 색소가 3개월 만에 5.9에서 6.5로 올라갈 수 있느냐고. 변한 것은 몸무게가 82에서 86kg. 네, 이게요. 키가 어느 정도 크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m 80이라고 하셔도 86이면 몸무게가 많고요. 61세에서 체중이 늘면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이 4kg가 거의 다 체지방일 가능성이 많고 이 체지방 중에서도 특히 당을 올리는 내장지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6.5면은 당뇨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6.2도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당 부하 검사, 포도당 먹이고 난 다음에 이 당을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보는 당 부하 검사를 하면 당뇨인 걸로 나와요. 그래서 6.5면 빼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보실 거는 몸무게가 82에서 86이니까 그 4kg를 빨리 빼시는 거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굶지는 마시고요. 그러면서 메폴민을 좀 같이 드시면 훨씬 당뇨 예방에도 도움되고 여러 가지 뭐 홍 대표님도 드시잖아요. 노화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4kg 빼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젤님께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무통이 아니라 이제 아마 수면내시경을 물어보시는데요. 해줍니다. 근데 돈을 따로 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한 번 재우는 걸로 위도 하고 대장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면 비용을 위내시경 따로 받고 대장내시경 따로 받는데 보통 한 10만 원 전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면비만 합쳐서 거의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지만 위내시경을 수면내시경 아닐 때 해도 아니고 해도 또 괜찮다고 하시고 오히려 재웠다 깨웠다 하는 게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대장내시경도요. 대부분의 분들은 수면을 하시는 게 편한데 대장내시경 할 때는 아주 많이 깊숙하게 재우지는 않는 게 환자가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위는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대장은 환자가 포지션 체인지를 해야 돼요. 대장이 꼬불꼬불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조금 알아는 들을 수 있는데 의식이 조금 다운되고 안정되는 그 정도로 해주기 때문에 또 대장내시경은 또 받아보시고 나는 그냥 해도 괜찮은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또 놀랍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불편함에 대한 건 정말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라고 느껴서 일단 한번 수면으로도 해보시고
비수면으로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희님께서 난소암이 검사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난소암은 난소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막 난소암이 8cm, 10cm 돼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검사할 때 질초음파, 자궁초음파 같이 받으시면은 난소암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검사할 때 그냥 경부암만 검사하시지 마시고 초음파를 같이 해주시는 게, 골반 초음파를 같이 해주시면 더 도움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이 되십니다. 김비비 아나님께서 질 초음파로 알 수 있는 병은요.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흔하게 흔한 암은 아니지만 자궁 내막암이랑 난소암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난소의 낭종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자궁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거나 자궁에 이게 내막에 용종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물혹도 알 수 있어서 그 동네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여성 생식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CT를 찍는 것보다 바로 이제 질 초음파는 질 안쪽까지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CT보다 더 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기현님께서 각으로 당 체크하면 당뇨 수치가 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 게, 당 수치는 혈액에서 하는 거고 각을은 입안에서 하고 뱉어내는 거라서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타민C 먹고 당뇨 수치 검사하면 수치에 변동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핫도님께서 본명이십니까?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혈압약을, 그러니까 3고 질환이 다 있으시는 거죠. 건강검진에서 리파제는 췌장효소인데 68이 나와서 재검 받았는데 268이 나왔어요. 이후 어떤 검진을 해야 할까? 이거 되게 애매한데요. 보통 검진을 가시면 췌장효소라고 리파제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 리파제가 췌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침샘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아밀라제랑 착각했는데 리파제는 췌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보통은 갑자기 늘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췌장에 대한 이미징 검사를 보통은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한 60cc, 70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는 사실 거기서 가까운 수치면 한두 달 뒤에 추적 검사만 하는데요. 지금 68이 나왔는데 268이 됐으면 한 4배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 같은 경우라면 췌장을 CT나 MRI로 찍어서 보는 과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헷갈렸던 건 아밀라제예요. 근데 리파제보다는 아밀라제 올라가시는 분이 둘 다 췌장효소인데 훨씬 많은데, 아밀라제는 제가 올라가신 분 추가 검사를 해서 췌장에 문제가 생긴 분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아밀라제 올라가는 경우는 요 부분 침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타액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또님께서는 아마 췌장에 대한 이미지 검사를 CT나 MRI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한기현님께서 모세혈관으로 검사한 거랑 정맥으로 검사하는 거랑 당수치가 다르게 나오냐고요. 워낙은 다릅니다. 네, 보통은 집에서 한 것보다 병원에서 하신 정맥 체열이 더 높게 나와요. 집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찔러서 한 것보다. 그런데 요즘의 기계들은 요걸 다 보정을 했어요. 그 차이 나는 걸 보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혈당 측정기가 최근 것이라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해보실 수 있는 게, 그 글루코미터 혈당기를 병원에 가져가셔서 정맥 체열할 때 한 방울 그 스트립에다 떨어뜨려, 내 혈당계의 스트립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하면 임상병리사 분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상 딱 그 자리에서 그 내 혈당 측정기의 혈당 검사를 보고, 근데 요즘엔 뭐 사실 핸드폰의 앱에 의사가 보기 전에 검사 결과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걸로 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방법도 나왔습니다. 나라라님께서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방금 말씀드리는데 아밀라제가 118이 나왔는데, 아밀라제도 한 70, 8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118이면 아주 높은 건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뒤에 신랑님께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추적 검사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 간격을 좀 짧게 할 것 같아요. 한 달 요 정도
한두 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계속 올라가는 거라면 당연히 췌장에 대한 이미지 검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그 언저리에 있거나 줄어든다면, 사실 암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 수치가 가만히 있기에는 췌장암이 너무 무서운 암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보실 게, 옛날 검진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옛날 수치들에도 좀 높았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밀라제가 높으면 췌장에서 나오는 다른 효소인 리파제 검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높은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검진 받은 병원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님께서 임신성 당뇨라고 20년 전에 들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당화혈색소 6.3이래요. 나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속혈당 측정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당화혈색소 6.3 정도 되면 사실은 당 부하 검사, 그러니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체열을 한번 하고 글루코스, 포도당을 입으로 먹여요. 먹이고 난 다음에 1시간, 2시간 뒤에 다시 혈당 검사를 해서 당뇨가 있는지 보는 당부하 검사가 있거든요. 그걸 하면 당뇨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당뇨가 있다라고 굉장히 들으면 실망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생각하시고 메포민 정도 시작하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한기현님께서 집에서 당은 80세, 병원 검진에서는 120이 넘는데 당화혈색소가 5.0이라 그러면 사실은 당화혈색소가 너무너무 정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공복혈당이 그때 검진에 갔을 때 높게 나왔나 봐요. 잠을 못 주무시고 가셔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긴장도가 되게 높은 상태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서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수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가글은 무관할 것 같습니다. 별사탕님께서 갑상선 유도암 1CM이라서 6개월마다 추적 관찰 중인데 종합 영양제 요드가 들어있는 거를 먹어야 하느냐고. 요드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종합 영양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 분들이 먹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종합 영양제는 한국 사람들의 요드 섭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CM인 경우는 제가 이제 제 환자분들이 수술 안 하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0.5cm 이 정도는 추적 관찰하셔도 되는데 1cm 정도면 사실 조금 커지고 난 다음에 수술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팁을 드리면, 수술을 한번 좀 다음번에 가셔서 해서 1mm라도 크면, 보통 1mm 큰 건 커졌다고 안 해요. 그렇지만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결국은 수술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JO 황님께서 70세 되신 남성 흡연 애주가일 때 국가검진의 추가검진으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하느냐고. 당연히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폐암검진은 꼭 하셔야 되고요. 혹시 국가검진의 폐암검진 대상자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애주가일 경우에는 사실 간이랑 간 초음파를 좀 봐줘야 되는데 국가검진에서는 초음파를 봐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간 기능 검사만 하는데, 간이 좋아도 간 기능이 정상일 수가 있지만 간이 너무 나빠도 간 기능이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술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컨디션 안 좋은 간을 더 나쁘게 하는 게 B형 C형 간염이기 때문에 체열하신 일 있을 때 B형 C형 간염 상태는 어떤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고래 호세피나님께서, 고래 이름이 호세피나인가 봐요. 근밀도가 낮아서 프롤리아를 6개월마다 맞고 있는데 2번 맞고 검사를 했는데 더 나빠졌는데 왜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일단 기계가 1년치를 반영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 다르면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비교가.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기계로 검사를 해야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골다공증 치료하는 의사들은 컴퓨터 검사만 하지 않고 본 마커라 그래가지고
혈액에 돌아다니는 뼈 조각 검사를 같이 해요. 그 뼈 조각이 뼈가 많이 망가질 때 올라가는 뼈 조각이 있고 뼈가 많이 만들어질 때 올라가는 뼈 조각이 있거든요. 프롤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사 맞고 한 3, 4개월 뒤에 검사를 해서 그 뼈 조각이 둘 다 떨어져 있으면 약이 잘 듣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환자분이 다음에 골밀도에 별 차이가 없어도 지금은 잘 듣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사 이번째, 두 번째 맞고 3, 4개월쯤 뒤에 골밀도 검사 말고 골 표지자, 그러니까 본 마커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떻게 계속 이 약을 유지할지, 약이 잘 듣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나영 님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치열하고 며칠 아니요, 한두 시간이면 다 나옵니다. 네, 기다렸다 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자, 풀꽃님께서 27세 딸이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76, 당화혈색소 5.3인데 아밀라제가 120일로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지와 어떤 검사와 치료가 해야 되는지, 요산도 6.3이라고 딸은 날씬하다고. 네, 요산이 사실 요 정도 체형에서 6.3이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요산이 술 많이 먹어서 고기 많이 먹어서 올라가지 않고 젊은 사람 중에서는 과당과 액상과당을 많이 먹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액상과당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단맛은 다 액상과당이에요. 그러니까 액상과당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가당도 줄여야 되니까 과일도 조금 줄여보세요. 토마토 같은 걸로 바꾸거나 잠깐 끊고 난 다음에 유산 수치가 어떤지 보면 되고요. 따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아밀라제 검사는 조금 추적 검사만 먼저 한번 해보고 더 정밀 검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보시고 췌장에서 나오는 다른 효소인 리파제 검사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은 뭐 당화혈색소 5.3이면 좋습니다. 셜리 김님께서 뉴론티 캡슐에 대해서 뭐 알고 싶으세요? 신경통 약입니다. 그래서 신경의 자극 정도를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졸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쓰는 경우는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들 쓰고 있습니다. 그 신경외과나 척추클리닉 가시면 엄청 많이 쓰시죠. 대부분 다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블루스코님이 아주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70세 이상 분들에서는 검진센터에서 대장위 수면 내시경 거부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신문을 자세히 보시면 1년에 1명 정도는 수면 내시경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검진에서 한 건이라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환자가 중환자실 가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 수면 내시경 때 사용하는 수면 유도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65세 넘은 용량을 2분의 1을 드리는데 문제는 조금 드리면 환자분이 잘 수면 유도가 안 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뭐 잠도 안 잤는데 왜 10만 원이나 받냐고 컴플레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스크도 되게 높아지면서 두 번째는 이게 또 수면 유도가 제대로 된 용량을 쓰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작은 병원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잘 안 하지만 대학병원의 검진센터는 그런 거에 대한 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 많은 한 75세 정도까지는 하고,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 병원 선생님들마다 내시경 해주시는 분이 저는 75세까지 할래요, 저는 80세까지 할래요, 또는 저는 환자분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분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지만 케바케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대학병원이 그 연령 상한 기준이 조금 더 느슨하게 더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해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검진센터만 있는 데서 검진을 했다가 사고가 생기면 그 다음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중환자실도 있고 CPR 팀도 부르면 다 오고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검진센터만 있는 센터에서 해준다고 해도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제2호 황님께서 복부 초음파와 복부 CT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복부 초음파는 잘 안 보입니다. 간 쓸개 정도까지는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쓸개 밑에 담도만 해도 이 장가스에서 안 보이고, 췌장도 날씬한 분들 한 반 정도 보이고 통통하신 분은 거의 잘 안 보이고요. 콩팥에 암이 생겨도 복부 초음파는 잘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상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부는 MRI가 잘 보이긴 하죠. 근데 MRI가 보험이 안 되고 어차피 조영제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똑같이 있고 비용이 어마무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CT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과 웃고 떠들고 대답하는 사이에 네, 벌써 시간이 9시 50분이 됐는데요. 잠깐만 위로 올려주세요, 피디님. 여기 있나? 이건가 봐요. 조금 여기. 예, 여기. 풀꽃님 55세 여성인데 이건 너무 많이 듣는 거라서. WBC가 백혈구가 3.850인데요. 사실 림포사이트가 46.5인 거는 한 번 측정해가지고 림프구 수로 알 수는 없고 여기에 호중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호중구가 퍼센트로 나오는데 그게 WBC 개수랑 해가지고 1,500개에서 2,000개가 넘으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여자분들은 3,500 정도가 정상이라서 크게 걱정할 수치는 아니고요. 결과지를 펴보시고 호중구가 몇 퍼센트인지 보시고 그 림포사이트 써 있는 것처럼 호중구라고 뉴트로필이라고 숫자 옆에 써 있거든요. 그거를 3,850에 곱해 보세요. 그래서 한 1,500 정도 남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수치로 비슷했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10,000 정도였는데 올해 3,850이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죠. 원래 낮았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또 재미있게 두서없이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요번 달이 5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뒤가 아닌 3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